자, 이제 압력 하중 제어에 들어가 보지요. 사출 성형 제품에서 이 제품 품질은 사실상 압력 하중 제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에 플래시가 생기면 무조건 금형의 형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압력 하중 제어가 잘못돼서 플래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거의 여기 써놨듯이 제품 품질 70% 이상은 사실상 압력 하중 제어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런지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죠. 플라스틱 재료는 굉장히 점도가 높죠. 그래서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성형시키기 위한 압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금형에 또는 사출기에 굉장히 높은 압력 하중이 작용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작은 틈새에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헤지테이션이 생기는 거고, 또 작은 틈새니까 냉각 시간도 빨라져서 플래시가 발생되기 전에 고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 결함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완성도를 높이게 되니까 후공정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출 성형 제품에서 이제 용융 수지의 점도는 단점도 되겠지만 장점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들 하기로 하고,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제품 두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뭐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얇은 두께를 갖는 제품 부분은 그 레이스 트랙 이펙트로 헤지테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로 형성 길이가 길어지면은 미성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꼭 성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뭐 사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수지 온도를 올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금형 온도까지 올리면서 고하층 두께를 줄여야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압력을 짧은 시간 안에 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래시가 매우 잘 생기죠. 플래시에 대해서는 여기 나중에 플래시 발생 기구에 파이썬 코드도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또 거꾸로 이제 지나치게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뭐 앞에서 우리 성형 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에서 여기 불균이란 최적 수축에서 봤듯이 두꺼운 부분은 고화가 늦어지는 거죠. 당연히 히트 이케이션에서 냉각 시간은 제품 두께 제곱에 비례하니까 고화가 늦어져 갖고 거꾸로 이제 수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도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다행히 뭐 게이트로부터 이렇게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표면 결함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생산성 떨어지는 거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모든 기술원부가 마찬가지지만 사출 성형 제품에서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사실은 초기 단계부터 그 다음 단계 또는 그 최종 단계까지 문제점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쭉 배워오면서 봤듯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기술적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피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피드 시스템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요게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피드 시스템은 그 게이트 위치 및 수량을 결정하니까 당연히 이제 압력 강화량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품에 대한 거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금형에서 피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다들 이해되리라고 봐지는데, 피드 시스템에서 압력 강화는 보압 전환한 후에 유동 말단에서 이제 헤지테이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품 품질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피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압력 강화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한 쇼트 최적의 뭐 80% 이내에서 하트런너 최적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재료 디그레이드라는 제약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출 성형 사이클 동안에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요 밑에 그림은 사출 성형 사이클 중에 요 사출기 노즐 입구에서 압력을 시간별로 표시한 그래프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속도 압력 전환점이고, 요 점에서 보압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압 설정을 여기서는 지금 보압을 그 다단 보압은 안 쓰고 그냥 일정하게만 준 걸로 설정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형체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보압도 다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뭐 간단하게 일단 보압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사출기 노즐에서 압력대 시간 그래프인데, 속도 압력 전환점 2.278초죠. 그때 압력은 최대 75.27메가파스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출기 노즐에서의 압력은 2.278초에서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엔 60메가파스칼로 떨어뜨려서 보압 유지 시간까지 보압을 유지하다가 보압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 사출기 노즐에서 압력은 요 속도 압력 전환점에서 가장 높죠. 가장 높는데 사실은 이때는 성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동 말단에서는 대기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압력이. 그래서 유동 말단에서는 사실상 대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입구에서 유동 말단까지 성형하기 위한 압력 강화량이 더해져서 요 게이트 입구에서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그림에서, 위에 그림에서 게이트 인근에서 최고 압력이 약 40메가파스칼이라 그랬으니까 유동 말단부터 게이트 입구까지 압력 강화량은 이때 40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출기 노즐에서 압력이 75.27메가파스칼이라 그랬으니까 약 35메가파스칼이 피드 시스템에서 압력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75.27메가파스칼에서 35메가파스칼 압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약 절반 가까이 압력 강화가 요 피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하트런너에서 압력 강화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트런너에도 다 압력 강화가 일어나죠. 사실은 지금 이 경우도 이 하트런너 볼륨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 하트런너를 굉장히 작은 걸 썼던데, 이건 이제 그 원가 절감도 추가로 되는 게 없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죠.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는 조금 확대해서 보기로 하죠. 여기서 이제 요 위에 그림은 시간대 형체력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면 지금 형체력은 사출기 노즐에서 최고 압력이 발생하는 점 2.278초였죠. 그 점에서 형체력은 사실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유동 말단에서는 압력이 제로고, 그 다음에 제품에서 압력 강화가 한 40메가파스칼 된다 그랬으니까
뭐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20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체력은 이제 작을 거고, 그래서 요때 이제 202.2톤이 나왔는데, 이제 최대 형체력은 여기 3.219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때 529.6톤이 나왔는데, 이거에 비교하면 뭐 38.2%니까 절반 이하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출기 노즐에서의 압력은 이 점에서 가장 높지만, 그 이후에 보압 전환을 하고 제품이 다 성형된 이후에 이 사출기 노즐 압력이 이 제품 전체에 걸쳐서 거의 그 압력 강화 없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결국은 성형 중간하고 보압 상태하고 압력 강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성형이 완료된 이후 보압 상태에서는 Q가 유량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유량이 작아지니까 여기서 뭐 점도 거의 상수라고 보고 H도 상수니까,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X에서 라운드 X도 상수지요. 왜냐하면 사출기 노즐에서 유동 말단까지 길이를 생각하면 될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출기 노즐에서의 압력하고 유동 말단에서의 압력 차이가 Q가 작아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출기 노즐에서의 압력이 Q가 작아져서 유동 말단까지 거의 전달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넘어갈 거는, 만약에 지금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사출기가 이 제품이 이제 상당히 큰데 사출기가 이제 충분히 그 여유 있게 650톤 이상에 올라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보압을 다단으로 설정은 안 했는데, 형체력이 너무 초과될 경우는 사실은 성형이 완료된 시점, 성형은 보통 이 보압 전환을 하고 뭐 0.1초에서 0.3초 이내면은 사실은 유동 말단까지 성형은 완료가 되지요. 그래서 성형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요 앞에 요 보압 설정 값을 좀 더 내려도 되지요. 실제로 보압 설정 값은 이게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표면 결함은 잘 안 나오죠. 오히려 이 보압을 유지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문제가 되지, 보압 유지 시간을 게이트 고화시까지 충분히 준다 그러면 이 보압은 작게 줘도 표면 결함은 잘 안 나타나죠. 오히려 이제 이 보압 설정 값을 이제 올렸을 경우는 사실은 제품의 중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든지 이렇게 등방성 수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동성 문제에서 이 불균일한 최적 수축이죠. 결국 두꺼운 부분이 안 식어서 그 주변하고 밀도가 달라지는 불균일한 최적 수축에서 표면 결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표면 결함은 낮은 보압에서도 보압 유지 시간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표면 결함은 잘 안 생기겠죠. 그 대신에 이제 보압이 작아지면 제품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뭐 중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는 있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의 소재가 결정형 수지니까 상당히 높은 보압을 적용을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압을 2단 이상 줘서 뭐 50메가파스칼 또는
40, 30 뭐 이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겠죠.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합은 낮게 설정하면서 보합 유지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그 일종의 요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지요.